자, 일단은 먼저 35번부터 인간은 x, y를 상념색체로 가진다. 뭐 그렇다는 얘기고 x는 y보다 3배 정도 크다. 머릿속에서 간단하게 뭐 이런 거를 생각해내면 돼요. 그 다음에 x 염색체는 1000여 개, y는 100개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 염색체 안에 유전자가 있는데 그 유전자의 개수가 당연히 x가 더 크니까 더 많겠죠. 근데 그게 이제 대충 1000대 100 뭐 이런 얘기고, 자, 따라서 정상 여성은 2개 X 염색체, 정상 여성은 이렇게 되고 정상 남성은 X가 하나 있기 때문에 뭐 간단하게 배운 지식 조금 첨가하면은 남자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문제 전체에서 Y 얘기가 많이 안 나옵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여자는 X가 2개, 남자는 X가 하나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여자가 그 유전자를 발현할 능력이 높겠죠. 그래서 인간은 이런 차이를 보정을 하기 위해서 여자가 X가 2개 있으니까 그 중에 하나를 보면 불활성화 시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를 날리는 거예요. 불활성화를 시켜가지고 발현량을 동등하게 맞춰주는 거죠. X 하나만큼으로. 불활성화된 X 염색체는 뭐 이렇게 되는데 이걸 바소체라고 부른다. 해서 불활성화되면은 그거를 바소체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두 개 이상의 X를 가질 때는 체세포는 한 개의 X 염색체를 제외한 나머지가 불활성화된다. 그러니까 X가 2개 이상이면은 한 개만 남기도록 한다는 얘기야.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얘네들처럼 한 개만 남기도록 나머지를 다 불활성화 시킨다. 체세포 한 개의 X 염색체만을 가지는 터너 증후군 여성에서는 여자 중에도 X가 2개 있는 게 아니라 하나 있는 저 터너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X가 하나가 있기 때문에 불활성화가 일어나지 않아서 바소체가 관찰되지 않는다. 불활성화가 즉 바소체다. 한편 여성이 가지는 2개의 X 염색체 중에 어떤 X가 불활성화되는지는 저 가설로 설명이 되는데, 이거에 따르면은 X 불활성화는 폐암 발생 초기 어떤 세포들 둘 중 하나의 무작위로 일어나고 불활성화가 일어난 뒤 그 자손 세포들은 같은 X 염색체를 불활성화시킨다. 뭐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기억에 따르면 한 쌍의 X 염색체 대립 유전자 이렇게 있는데, 자, X 염색체 한 쌍이라고 돼 있죠. 한 쌍이니까 2개를 얘기하는 건데 정상 여성이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2개 한 다음에 여기에 A가 있고 여기에 알파가 있다라고 치는 거죠. 얘네들은 2개의 발현이 모두 일어날 것이다. 근데 하나가 탈락하죠. 지금 그 발현을 한 과정에서 우리 불활성화를 시키기 때문에 둘 중 하나가 탈락하니까 하나가 탈락한다고 치면은 둘 다 발현이 일어날 수는 없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상념색체를 XXY로 갖는 클라인펠터. 자, 남자 중에도 XXY는 X가 지금 2개 있잖아요. 위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X가 하나를 남기도록 불활성화가 일어나야 되니까 여기서는 한 개가 탈락하는 거고, XXX에서는 2개가 탈락해야겠죠. 그러니까 얘네들 바소체가 얘는 하나, 얘는 2개니까 바소체의 개수는 동일한 게 아니게 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정상 여성의 불활성화된 X염색체에서는 일부 유전자의 발현이 일어난다. 자, 정상 여성, 그러니까 XX 2개 있는 얘에서 불활성화되는 얘 있죠. 얘가 불활성화되고 얘만 발현이 되는 건데 이 불활성화되는 놈에서 일부가 발현이 된다. 일부가 산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이 연구 결과는 터너 증후군이랑 정상 여성, 터너 증후군은 얘는 그 탈락을 안 해요. 얘는 원래 그냥 하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정상 여성 원래 2개가 있는데 하나가 탈락을 해가지고 둘이 동등했던 거잖아. 근데 얘랑 얘가 만약에 이 정상 여성에서 얘가 탈락을 했지만 얘 일부가 살아난다라고 하면은 둘이 다르게 나타나겠죠. 이 표현형이. 근데 그 다르게 나타난 이유를 설명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맞는 말이 되는 거죠. 저 실험 결과에 따르면은 둘이 달라져야 돼요. 원래는 정상인데. 그 다음에 사람의 뇌에서 신경세포는 이웃하는 다른 신경과 시냅스를 통해 연결된다. 저 시냅스가 연결해준다. 그 다음에 신경세포 하나가 자극을 받으면은 그게 시냅스를 거쳐서 옆에 있는 신경세포한테 전달한다. 자, 여기 신경세포 하나 있다고 치면은 그게 시냅스를 거쳐가지고 이렇게 전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같은 신호가 전달되어도 연결 강도에 따라서 자극을 받을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뭐 그렇다는 얘기고, 외부의 자극이 전달되어 시냅스로 연결된 두 신경세포가 자극받는 빈도가 변하면은 연결 강도가 변한다는 게 헤베 규칙이다. 자, 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많은 신경세포 연결망 구조로 표현한 것이 이게 호필드는 물리학에서 강대성체. 그러니까 이게 위에서는 지금 갑자기 신경 얘기를 하다가 아래서 물리로 나오는데, 자, 물리에서 업다운 중에 하나의 상태를 갖는 스핀들이 상호작용하는 모형으로 기술한다. 그냥 보고 이 A 모형이 뭔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어차피 업다운 중에 하나의 상태를 갖는다. 그냥 업다운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웃하는 각 스핀의 방향에 따라서 상호작용하는 에너지가 결정되는데 가장 낮은 때가 안정될 때가 가장 낮은 상태, 이렇게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허필드는 이제 행렬리설 재정의하고 수학적으로 같은 인공신경 막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치읓을 떠올려보자. 검은색을 1로, 흰색을 0으로 그냥 이런 식으로 쭉쭉 넘기면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이해하는 느낌이 아니라 해배의 규칙을 적용해 이웃하는 두 개가 같은 상태면은 플러스 1, 다른 상태면은 마이너스 1 이렇게 하고 다양한 패턴은 연계만 가중치로 표현될 수 있다. 자, 이렇게 그냥 위에서 얘기한 대로 쭉쭉 내려가면 됩니다. 허필드가 치읓을 그러면 초반에는 약간 오류가 있겠지만 그거를 줄어드는 방향으로 해서 결국 제대로 된 치읓을 형성한다. 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첫 번째 개별 화소 상태라고 했는데 개별 화소 상태라고 하면 아까 이거 1 또는 0 이거 말하는 거거든요. 그럼 얘가 아까 위에서 얘기했던 이 스핀 상태겠죠. 이 상호작용하는 방식 여기 얘를 이거랑 같이 대응시켜 가지고 얘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얘에 따라서 이제 연결만 가중치 부과하고 하는 거니까 얘랑 대응이 된단 말이고 그 다음에 학습 과정에서 가중치를 변화시킨다. 자, 가중치는 여기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위에 보시면은 그 연결 자극받는 빈도 그 자극이 변하면은 연결 강도가 변한다는 게 해배 규칙이었는데 그 아래에 해배 규칙이 저렇게 되고 그 다음에 신경 시냅스 세포에서 부여하는 가중치가 이제 요놈이랑 요놈 그러니까 이 가중치로 표현을 한다. 학습 과정에서 아까 연결 강도가 변한다고 했으니까 그 가중치를 변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위랑 아래를 가져와 가지고 여기랑 여기 가중치를 변화시킨다. 둘이 이게 통하는 얘기. 그래서 맞는 말이 되는 거고요. 오류를 교정해 정확한 정보를 생성하는 것. 이건 이제 아까 위에 대놓고 나와 있었죠. 어디요? 그 전체 에너지가 안정된 거는 가장 낮은 상태라고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정확한 정보. 에너지가 줄어드는 방향이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에너지를 낮추는 게 전체 에너지를 줄어드는 거랑 같은 말이 되는 거죠. 이렇게 5번. 자, 37번. 개화시기 조절은 유성생식을 통해서 유전적 다양성을 확보하면서 뭐 저렇게 돼 있는데 군집 내 상호작용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위에 거는 그냥 그렇다는 얘기예요. 실험 문제는 실험이 좀 중요하니까. 자, 호박벌이라는 이 벌이 있는데 얘가 꽃이 피지 않는 토마토. 얘랑 같이 주었더니 그 잎을 물어뜯어 가지고 구멍을 냈고 구멍이 난 토마토는 꽃을 빨리 피웠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식물에서도 호박벌의 잎 구멍 내기 행동이 관찰됐고 식물 종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이 개화 시기가 잎이 구멍이 난 애들이 개화 시기가 빨랐다. 그러니까 이게 호박벌이 토마토뿐만이 아니라 다른 식물에서도 저렇게 했고 저 개화 시기가 전체적으로 빨랐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서 호박벌 뭐 그 얘기를 하는 건데 일단 첫 번째로 보시면은 첫 번째 가설은 꽃가루를 중요한 단백질 공급원으로 섭취하는 호박벌이 꽃가루를 빨리 피우게 해서 꽃가루를 얻기 위해서 구멍을 뚫었다. 그러니까 이 호박벌 입장에서 이 꽃을 빨리 피우면 내가 더 빠르게 단백질을 먹으니까 그걸 위해서 구멍을 뚫었다는 게 첫 번째 가설이고 그 다음에 이 다른 가설을 썼는데 꽃이 피지 않는 토마토 잎에 가해진 물리적 상처로 유발된 스트레스 요놈 때문에 토마토 잎에 개화가 됐다. 그러니까 이게 두 번째 가설. 그리고 호박벌 타액에 존재하는 물질이 이제 입안으로 이 잎으로 주입돼가지고, 그러니까 물어뜯으니까 잎으로 주입돼가지고 그게 개화를 유도했다라는 세 번째 가설. 이렇게 하나씩 있는데 첫 번째 가설은 이제 그 아까 맨 처음에 말했던 그 단백질 공급원 그 얘기죠. 꽃가루를 먹은 호박벌보다 꽃가루를 먹지 못한 호박벌이 입 구멍 내기를 더 활발하게 했다. 자, 먹은 호박벌과 먹지 못한 호박벌이 있는데 꽃가루를 먹은 호박벌은 위에 보시면은 꽃가루가 이제 최종적인 그 결과잖아요. 꽃가루를 이미 먹었으면은 그러면은 굳이 구멍을 더 뚫을 필요가 없죠. 이미 꽃가루를 내가 먹었는데 반대로 꽃가루를 못 먹은 애는 구멍을 뚫어야겠죠. 그래야지 이 꽃을 빨리 피우니까. 근데 얘가 그러니까 더 활발해야 되는 거지. 활발하겠다고 했으니까 기형가 강화되는 게 맞고. 그 다음에 호박벌이 묻어뜨는 상처와는 다른 모양으로 토마토 잎에 면도날로 구멍을 뚫었다. 자, 니은 얘기는 그냥 상처가 그러니까 잎이 구멍이 뚫리면은 그 상처가 스트레스로 개화를 유도했다라는 건데 잎에 면도날로 구멍을 뚫었더니 개화 시기가 빨라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상처의 종류는 상관이 없는 거야. 근데 그냥 구멍을 뚫었는데 개화 시기가 안 빨라졌다는 얘기는 저 니은은 그냥 스트레스를 받기만 하면 그러니까 상처를 받기만 하면은 개화가 시기가 빨라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었으니까 니은은 약화되는 게 맞는 거죠. 토마토 잎에 면도날로 구멍을 뚫었더니 개화시기가 빨라지지 않았지만 잎에 구멍을 뚫고 호박벌에 타의 추출물을 처리하였더니 개화시기가 크게 앞당겨졌다. 이거는 좀 천천히 해석을 해야 되는데, 자, 면도날로 구멍을 뚫었다는 거는 타액을 넣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개화시기가 빨라지지 않았지만 구멍을 뚫고 타액을 또 넣었대. 그러니까 구멍을 원래 이제 호박벌이 구멍을 뚫는 거는 구멍을 뚫으면서 타액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 면도 둘 다 면도날로 뚫었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타액을 안 들어가게 처리를 하는데 첫 번째 거는 구멍만 뚫은 거고 두 번째 거는 타액 추출물 넣었으니까 디귿이 말하는 타액의 어떤 물질이 유도를 하려면은 이 뒤에 거에서 더 개화시기가 빠르게 앞당겨져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말대로 개화시기가 크게 앞당겼다고 했으니까 디귿은 강화되는 게 맞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8번. 캡사이노시스는 고추 식물에 존재하는 뭐 어쩌고저쩌고 있는데 포유류의 통증 수용체 단백질인 요 놈. 얘가 이제 수용체예요, 수용체. 그러니까 캡 어쩌고 제가 이제 화합물인데 얘가 어딨어 이거? 어떤 고추류 식물에 존재하는 이 화합물인데 얘가 그 TR 어쩌고저쩌고랑 결합을 하면은 통증이 나온다는 얘기죠. 통증은 미각 수용체가 아니라 촉각 수용체. 엄밀함의 맛이 아님에 불구하고 매운맛이라고 칭한다. 이제 나오는 거죠. 사실 저 캡사이노시스 저거 이름이 이제 매운 거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매운 걸 유도하는 화합물이에요. 얘가 포유류에서 포유류 기준으로 이 TR 어쩌고 요 놈을 얘가 이제 포유류 안에 있는 수용체인데 둘이 만났을 때 통증을 느낀다. 그래서 사실은 얘는 미각이 아니라 촉각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러니까 촉각이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맛이 아니에요. 맛은 미각인데 우리는 이걸 매운맛이라고 칭한다. 뭐 배경식이 조금 있으면은 우리가 그 매운맛은 맛이 아니다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아무튼 간에 이게 포유 기준이에요. 이게 포유류. 매운맛을 별미로 여기는 인간을 제외한 대부분의 포유류는 저 캡사이노시드가 함유된 먹이를 피하는 것.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은 통증이니까 피하는 거겠죠. 반면 조류 같은 경우에는 이 수용체 단백질이 없어가지고 매운맛을 수용을 못하니까 매운맛을 못 느낀다라는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 고추류 식물이 캡사이신을 합성하는 것은 공진화의 결과이다. 캡사이신을 활용하여 풀을 회피하고 조류를 선택한. 그러니까 고추류 식물 이 캡사이시노이드를 이제 만드는 고추류 식물이 이거를 합성하는 것은 포유류를 회피하고 포유류는 왜냐면은 그 저거를 수용하는 수용체가 있으니까 포유류는 잘 안 먹잖아요. 저거를 조류를 선택한 공진화의 결과이다. 저도 공진화가 뭔지 모르거든요. 그냥 그 가설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고추 식물의 입장에서 포유류를 회피하기 위해서 저 매운맛 저걸 합성한다라는 거고 먹이를 씹어 먹고 소화기가 발달하는 포유류와 달리 조류는 먹이를 씹지 그러니까 그 포유류 같은 경우에는 먹이를 씹어 먹고 소화기가 발달했지만 조류 같은 경우는 씹지 않고 장이 짧아가지고 저거를 그렇게 수용을 못 한다는 얘기고 조류는 뭐 먹이 영역을 확보하기 위해서 매운맛을 느끼지 않도록 진화했다. 뭐 그런 얘기고 한편 제가 향균 효과를 가진다는 연구 결과로부터 이건 다른 얘기예요. 여기까지를 완전히 다른 얘기라고 생각하면 되고 습한 토양에서 번식하기 쉬운 곰팡이에 대한 저항성을 높이기 위해 그 캡사이신 얘를 가지는 식물이 진화했다는 게 있고 불조가 생겨난 것이다. 자, 일단 첫 번째 기억부터 보고 넘어올게요. 기억부터 보시면은 캡사이신 얘의 매운맛을 잘 느끼지만 고추를 즐겨 먹는 다수의 포유류가 새롭게 발견된다. 그러니까 포유류는 원래 캡사이시노이드 수용체가 있기 때문에 매운맛을 느껴서 고추를 안 먹는 거죠. 근데 매운맛을 느끼지만 그러니까 수용체가 있지만 고추를 즐겨 먹는 포유류가 많이 있다면은 당연히 기억 가설은 개설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아래 거 디귿을 먼저 보시면은 얘가 아까 수용체였거든요. 앵무새 같은 경우는 조류고요. 그 다음에 선인장쥐는 포유류인데 이 수용체가 결핍됐대요. 그러면 둘이 근본적으로 차이가 없죠. 거기서 고추를 먹이는 배설물을 조사했을 때 발할 수 있는 온전한 고추씨의 비율이 앵무새에서 더 높았다면 근데 얘랑 지금 근본적으로 기억 가설에 따르면 차이가 없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지금 아까 위에 보시면은 장의 길이 얘기가 나왔는데 장의 길이가 조류가 짧단 말이죠.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있었는데 아까 그 장의 길이가 짧은 거랑 플러스로
씹지 않고 삼키면 뭐 저런 얘기가 있죠. 그러니까 조류는 소화를 잘 못 시킨다는 얘기인데 아무튼 간에 온전한 고추씨, 그러니까 이게 온전한 고추씨라는 게 소화를 안 당한 고추씨라는 얘기거든요. 배설물에 있으니까. 그러면은 일단은 이 포유류랑 조류를 비교했을 때 첫 번째 기억에서는 좀 애매하긴 한데 강화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이게 그 수용체가 없는 거는 똑같지만 어쨌든 소화하는 과정에서 장의 길이가 더 포유류가 길기 때문에 앵무새에서 소화가 더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앵무새에서 저 비율이 높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니은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다음에 습한 토양에서 번식하기 쉬운 곰팡이에 대한 저항성을 높이기 위해, 자 이게 식물이잖아요. 습한 토양에서 곰팡이가, 자 습하다 그러면은 곰팡이가 많아진다. 근데 이 식물은 곰팡이를 안 좋아한다. 곰팡이를 줄이고 싶은 거죠. 줄이려면은 캡사이소시스를 가지는 식물이 진화했다. 여기까지 이제 맞는 얘기고, 그 다음에 식물의 입장에서는 곰팡이를 줄이기 위해서 캡사이소시스가 있으면은, 그럼 얘가 있으면은 이제 곰팡이가 뭐 저항성이 높겠죠. 곰팡이에 대한 저항성이 높겠죠. 자, 습한 토양에서 자란 고추 이렇게 먼저 보시면은, 그러면 이건 뭔 얘기냐면은 습한 토양이니까 곰팡이가 많이 자랐을 건데, 건조한 토양에서 자란 거는, 그럼 얘가 이제 습한 토양에서 자랐으니까 곰팡이가 많은 데서 자랐으니까 곰팡이에 대한 저항성을 높이기 위해서 매운맛이 더 세겠죠. 그러니까 매운맛이 강화되니까 니은은 강화된다가 맞는 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거 보시면은 발할 수 있는 온전한 고추 씨의 비율. 자, 습한 토양에서 자란 고추를 먹였대요. 이건 뭔 얘기냐면은 뒤지게 매운 거를 먹인 다음에 배설물 조사했다는 얘기인데, 어차피 얘는 이게 결핍이 됐으니까 이 둘이 여기서 니은에서의 근본적인 차이는 없는 거죠. 왜냐면 아까 그 장 얘기가 잠깐 나왔었는데 이 첫 번째 가설이거든요. 그 장 얘기는 여기 얘기란 말이에요. 니은 가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부수적으로 생겨난 차이일 뿐이지, 니은 가설 자체에서 뭔가 장의 길이라던가 그런 조류와 이 포유류의 근본적인 차이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그냥 토양에 대한 얘기만 했으니까. 근데 지금 어차피 얘는 선인장지는 저 매운맛 수용체가 없잖아요. 그럼 둘은 본질적으로 안 달라. 근데 앵무새가 배설물이 더 높을 수가 없는 거죠. 둘이 차이가 없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3번. 자, 39번. 속이 빈 원통형 구조체를 생각해보자. 물리 얘기예요. 근데 이게 사실 위에 거는 거의 의미가 없어요. 그냥 원통형 구조체, 뭐 그냥 제가 간단하게 그려는 볼게요. 근데 뭐 큰 의미는 없습니다. 이렇게 중심부에다 이렇게 해서 관통한 직선으로 축으로 회전을 이렇게 쭈라락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안쪽 벽면에 인공 중력이 만들어진대요. 다른 외력이 없을 때 원통과 함께 회전하는 물체는 원운동을 하게 되며, 뭐 당연히 원운동 하시겠죠. 이때 원심력을 중력으로 생각할 수 있다. 원심력이 뭔지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냥 여기서 힘이 만들어진다는 얘기고, 자 그랬을 때 이제 그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저 원심력 같은 중력 가속도가 RW 제곱, 여기서 R은 이제 반지름이 되는 거고 여기가 R이 되는 거고, W는 각속력이라고 합니다. 각속력이 뭔지 몰라도 돼요. 그 다음에 이 중력 가속도가 이걸로도 표현된다라고 했으니까 R분의 V 제곱, 이걸로도 표현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이 두 개가 다 가속도라는 얘기고, 이 V가 선속력이다. 뭐 이 정도. 아까 이거 W는 각속력이었고, 자, 뭐 예시는 그냥 간단히 준 거예요. 지름이 이렇게 있대요. 지름이 2만이니까 뭐 반지름 만이겠죠. 만일 때 지구와 같은 중력가속도 10을 구해내려고 하려면은 10은 만 곱하기 이제 오메가 제곱,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오메가를 구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각속력이 동일하대요. W가 동일하다는 얘기인데 반지름이 커진대요. 그러면 R이 커지고 W가 동일하니까 RW 제곱은 커지겠죠. 그러면 그 말은 가속도가 커지죠. 가속도가 커지는데, 가속도가 커진다는 얘기는 R분의 V 제곱이 커진다는 얘기고, 그 둘이 커지는 양은 당연히 똑같겠죠. 지금 여기 요거에 따라서. 그러니까 여기서 어차피 각속력은 똑같으니까 얘랑 얘는 정비례하는 거죠. 그리고 지름이 만이다. 자, 아까 지름이 2만이었는데 위에 거랑 그냥 비교하면 돼요. 지름이 2만이었을 때랑 지름이 만이었을 때니까 반지름이든 지름이든 둘 다 감소를 했겠죠. 감소를 했으니까
그러면은 R이 감소하고요. 그 다음에 지구와 같은 크기를 구했는데요. 근데 어차피 결론이 똑같아야 되니까 RW 제곱의 값은 10으로 똑같아야 되는데 R이 줄었으니까 W는 늘어야겠죠. 이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커야 된다니까 이것도 맞는 말. 일정하게 회전하는 위 구조체 옆면의 안쪽 벽편에서 출발하는데 고정된 사선을 타고 회전축을 움직인다면, 그러니까 어려운 게 없어요. 회전축이 이거잖아요. 이거 가운데 점선 요거잖아요. 여기서 일로 이렇게 간다는 얘기예요. 잠깐만.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이동한다는 얘기예요. 저렇게 이동을 하니까 이 사람은 그럼 반지름이 작아지는 거죠. R이 작아지니까 RW 제곱에서 R이 작아지니까 인공중력은 점차 감소한다. 맞는 말.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마지막 40번. 현장에서 40번이 이게 가장 이제 문과분들이 풀기는 이게 제일 어려웠을 것 같은데, 얘랑 얘가 있는데 두 고체 물질은 아보가드로 수만큼 많은 원자로 구성되며, 뭐 보기만 해도 좀 험악할 것 같아요. 근데 그냥 모르는 거 그냥 넘기고 그냥 보면 돼요. 모두 부도체이지만, 기본적으로 부도체이지만 접합시키면 높은 전기 전도도가 나타난다. 두 물질 사이에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TI 이걸 알 필요가 있는데, 얘는 심지어 저는 이 원자가 뭔지도 몰라요. 이 원소가 뭔지도 모르는데 여기에서 이온화 돼가지고 기본적으로는 4 플러스 상태가 되지만 어떤 치환됨에 따라서 어떤 다른, 이건 이제 여기까지 보시면은 다른 어떤 상황에 따라서 TI 3 플러스가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다 가능하다. 뭐 그 얘기입니다. 근데 4 플러스에서는 자유전자를 넣기 어렵지만 3 플러스가 되면은 전도성이 이렇게 좀 높아진다. 이렇게만 아시면 돼요. 그 다음에 한편 전하 중성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데, 즉 무슨 얘기냐면은 SR은 2 플러스고 O는 2 마이너스고 LA는 3 플러스 이런 식으로 가지고 있을 때, 예를 들면 제가 볼게요. 여기 문제 보시면은 H2O 같은 경우는 뭐 H2O는 의미가 없어요. SR부터 볼게요. SR, T, I, O, 3 이렇게. 자, 위에서 SR은 2 플러스고요. 그 다음에 TI는 4 플러스고 O는 하나당 마이너스인데 얘가 3개 있으니까 마이너스 6 플러스 6 해가지고 전기적으로 전기 중성 조건에 만족을 한다 라는 이렇게 예시를 하나 들어준 거죠. 자, 그 상태에서 여기를 보시면은 그 전기 계면에서 전기 전선 발현되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3 플러스가 유도되었다는 가설을 수립했다. 자, SR이 LA로 치환된.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SR이 LA로 치환됐다 했으니까 LA가 없을 때 볼게요. SR이 있고 LA가 없는 거죠. 잠깐. TiO3인데 O3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2가 3개 있는 거고, SR이 플러스 2가 있고, 아까 우리 위에서 했던 거거든요. 얘가 플러스 4가 있어서 전하 중성 조건에 만족을 했는데, 근데 SR이 지금 2 플러스잖아요. 2 플러스를 이제 LA로 치환했다는데 LA는 아까 몇이냐면은 3 플러스예요. 그러니까 플러스 2가 줄고 플러스 3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럼 전체 전하 기준으로 플러스의 개수가 늘어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TI는 얘가 지금 플러스잖아요. 얘 플러스가 줄어야 돼요. 그러니까 TI 3 플러스가, 얘가 원래 4 플러스인데 3 플러스가 추가로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3 플러스로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억에서 얘가 유도된 게 맞는 거죠. 이 상황에서 지금 유도가 될 수 있는 거죠. 왜냐면은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은 전체적으로는 플러스가 늘어나기 때문에 여기서 얘는 플러스를 줄여야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가 알루미늄으로 치환됐대요. 자, 원래 플러스 4, 얘가 지금 원래 플러스 4인데 알루미늄이 플러스 3이었거든요. 여기 보면 얘로 치환이 됐대요. 치환이 되면은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자, 좀 지워볼까? 전 사실 이거 풀 때 옆에다 풀었는데, 그러면 지금 자, SR이 플러스 2고요. 그 다음에 원래 TiO3였으니까 플러스 4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데 얘가 플러스 3으로 일부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건 플러스가 줄은 거죠. 그랬을 때는 TI가 바뀌면 안 되죠. 만약에 얘가 플러스 3으로 바뀌어버리면은, 안 그래도 얘가 지금 알루미늄으로 바뀌면서 플러스 4에서 플러스 3으로 플러스가 줄고 있는데 얘를 바꿔버리면 또 줄은 게 되니까 강화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거는, 이 상황은. 그 다음에 일부 산소가 결핍됐대. 자, 그럼 이거는
플러스 2 플러스 4 마이너스 2가 3개 있는 거였는데 3개 있는 거였는데 얘가 일부가 결핍됐대. 근데 딴 게 늘어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만 그냥 줄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없어진 거지. 그럼 마이너스가 없어지면은 이 전체로 봤을 때는 마이너스가 사라졌으니까 플러스로 조금 이동을 한 거예요. 근데 중성을 만족을 해야 되니까 그 얘기는 TI에는 플러스 4에서 플러스 3으로 이동을 하셔야지 5가 사라진 마이너스만큼 얘가 플러스를 없애가지고 상세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강화되는 게 맞는 말이 되시겠죠.